the radio listen to at night. I'll tell you a story. 한반도 외부의 국제적 여건이 세력 팽창의 돌파구로 한반도를 선택함으로써 이 참혹한 전쟁은 시작되었다. 장진호 전투 제1편 프롤로그. 올해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언 73년이 됐습니다.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리는 한국전쟁. 우리에게는 동족상전의 비극적인 전쟁이었으며 세계사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의 국제전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3년 1개월 동안이나 계속된 전쟁은 남북한 모두에게 참혹한 피해를 폈습니다.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국토는 폐허로 변해버렸으니 말입니다. 전쟁 기간 중 한국군과 유엔군의 인명손실은 78만 명이나 됐고 북한군 포함 중국군의 인명손실도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피해는 더욱 심각했는데 어림잡아도 남한 100만 명, 북한 150만 명 등 총 25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남북한 군인 전사자를 합하면 대략 350만 명. 이것은 당시 남북한 인구 2,500만 명의 14%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피해였던 것입니다. 여기에다 개인의 가옥과 재산은 물론 당시에는 비록 미미한 수준에 있었지만 국가기관 산업시설과 공공시설마저도 송두리째 파괴됨으로써 전국민 모두가 생활터전을 잃었습니다. 결국 3년간의 전쟁으로 인한 재산 손실과 전쟁 비용으로 치는 금액만 해도 무려 총 320억 달러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또한 350만 명의 난민과 30만 명의 전쟁 미망인, 그리고 10만 명의 전쟁고아가 발생하는 등 그야말로 사회적 기반을 뿌리부터 뒤흔들어버린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 전쟁을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얻은 것이 있다면 한반도를 분단시킨 38선이 휴전소로 대치된 것뿐이었고 수많은 사상자와 전쟁의 폐허만을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격화된 남북한의 감정 대립과 이념 대결은 평화 통일의 기대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한국전쟁은 남북한의 사회전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떠나 전쟁의 결과는 남북한의 커다란 소용돌이를 몰고 왔던 것입니다. 남북한 모두가 전쟁을 전후하여 인구의 재배치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북한은 전쟁 중 많은 인명손실과 대규모의 인구가 월남함으로써 인적 점에서 상당한 국력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북한 체제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월남함에 따라 공산정권 입장에서는 보다 쉽게 김일성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이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세계 최강의 미국과 전쟁을 치rum으로써 제3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서방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된 고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사회주의화 정책은 전후에 더욱 가속화되어 1958년까지 기존의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사회구조를 사회주의 체제를 넘어서 완전한 1인 독재 군주국가 체제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같은 조치들이 오늘날과 같은 경제 붕괴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임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편 남한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남한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당시 남한에서는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있었습니다. 전쟁 이전 북한으로부터 월남하는 인구의 대량 유입과 일사후퇴로 인한 피난민의 대이동, 그리고 전후 도시화로 인한 인구 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피난민들은 주로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1949년에는 18%에 불과했던 도시의 인구가 10년 만에 무려 10%가 늘어난 28%가 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농촌 출신이었던 도시 이동 인구는 산업화 단계의 미숙함과 도시의 수용력 부족으로 견고하게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가져온 심리적 불안과 초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고한 반공이념을 심어줬습니다. 처참한 전쟁을 경험한 남한 사회는 반공적 국가 질서를 지지하게 되었으며 이 전쟁의 경험을 통해 서방과 미국 주도의 자유경제 체제를 압도적으로 선호하게 되었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국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전쟁으로 산업 생산 시설과 주택, 사회 간접 자본 등이 모두 심각하게 파괴되어 이에 따라 전후 추진된 3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원전은 한국의 산업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생활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나아가 전쟁을 통해 접했던 미국의 문화와 인형은 한국인들에게 모두 새로운 것들이어서 결국 한국 전쟁은 남한 사회의 봉건주의적 잔재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고 시장 경제 질서에 의한 새로운 산업 자본이 형성하게 하는 분수령이 됐습니다. 한국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냉전 시기, 체제 이념으로 대치돼 있던 열강 간의 참혹한 대리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 대결은 아직도 그대로여서 여전히 동북아 안보 질서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동안 발생했던 수많은 한반도의 전쟁사에서 한국 전쟁이 그 마지막 전쟁이며 다시는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 전쟁사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지호 전투는 한국 전쟁의 수많은 전투 중에서 단일 전투로서는 가장 긴 전투였고 가장 뚜렷하게 미국과 중국만이 싸웠던 전투였으며 인천 상저정 이상으로 의미 있는 전투였으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참혹한 전투였습니다. 그러면 그 장지호 전투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밤에 듣는 라디오. 장진호 전투 본편으로 이어집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기에 역사는 인간이 망각할 때마다 시간을 앞질러가 다시 인간을 훈육한다. The radio listen to at night. I'll tell you a story. 1950년 9월 15일 눈부시고 벅찬 환희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장진호 전투 제2편 인천의 영광 그러나 원산 상륙. 이날 한국전쟁의 전환점이 되었던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됐습니다. 사실상 일본을 지배하고 있던 총독이자 미 극동군 사령관이며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드 원수의 50년 군생활에서 가장 눈부신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서울 탈환 후 중앙청에 이승만 대통령의 손을 잡고 들어감으로써 다시 한번 본인이 아시아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의 구원자임을 온 세상에 각인시켰습니다. 혈투 끝에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한 다음 날인 9월 29일 정일군 육군 총참모장이 가장 북쪽에 진출해 있는 동해안의 김백일 1군 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장군, 38순 북쪽에 점령하지 않으면 국군이 큰 피해를 입을 만한 적의 요충지가 있어? 네, 3, 4선 정면에 있는 하조도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정일권은 워커 미8군 사령관에게 한국군 3사단이 38선에서 북한군 사격을 받아 큰 손실을 입고 있으니 공격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워커는 처음에는 내키하지 않다가 한 지역의 작은 전술적 문제라 판단하고 공격 작전을 허가해줍니다. 쾌재를 부른 정일권은 곧장 강릉으로 달려가 양양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종찬 장군의 한국군 3사단 23년대의 38선 돌파를 명령합니다. 단순히 북한군의 사격을 무력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북진 명령을 내린 것이죠. 10월 1일 새벽 5시 드디어 한국군 3사단 23년대 3대대가 제일 먼저 38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경에는 양양에 돌입합니다. 동시에 좌측에 있던 한국군 수도사단 18년대도 양양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통일의 길이 열린 것이죠.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한국군이 38선을 넘은 10월 1일 이날을 기념하여 국군의 날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 후 한국군 3사단과 수도사단은 경쟁을 하며 북쪽으로 내달렸는데 불과 10일 만에 동해안 최대 요충지인 원산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9월 29일까지 북진을 승인하지 않았고 그나마 북진을 승인한 유엔의 결의가 10월 7일에야 나왔으니 결국 한국군의 북진은 유엔의 사후 승인을 받은 셈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정일권의 38선 북진 유도 작전은 이승만 대통령과의 치밀한 사전교감에 따른 것이죠. 10월 2일 한편 인천 상주 작전의 성공으로 더욱 자신만만해진 메가더는 엉뚱한 계획을 내놓습니다. 메가더, 그는 필리핀의 해방자였으며 일본을 용서하고 재건시킨 사실상 전후 일본의 국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공산 세력과 성전을 벌이는 십자군의 현자처럼 비춰지고 있었죠. 또 그는 나아가 중국을 정복하려는 아시아의 시저이자 차후 미국 대권을 꿈꾸는 정치가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유엔군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미8군은 38선을 돌파해 개성, 사리원, 평양으로 진격하고 미10군단은 원산에 상륙해서 한경도 지역으로 올라간다. 메가더의 이런 계획에 대해 워커 중정을 비롯한 미8군 사령부의 생각은 대단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우선 개전 초기부터 수많은 희생자를 내며 전선을 지켜냈던 워커는 그 누구보다 한국전쟁의 전개 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낙동강 전선을 탁월한 지휘력으로 방어해내고 풍전동화 같은 대한민국을 구해낸 워커 장군은 원래부터 유엔군의 지상군 역할을 했던 자신의 미8군에 미10군단을 배속시킨다는 전제로 장차 있을 북진작전을 이미 구상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메가더로부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작전을 하달받은 것이죠. 거기에다 지휘권 이원하라는 전략가치도 않은 북진 계획을 들었을 때 방어전을 승리로 이끈 승정이었던 워커 장군 입장에서는 이런 조치는 사실 매우 치욕적인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메가더의 북진 계획은 워커 장군이 보기에 개인적으로든 객관적인 전략 전술적으로든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당시 미10군단이 서울 북쪽에 있는 반면 미1군단은 아직 수도권 남부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미10군단을 미8군에 배속시켜 지상에서 38선을 돌파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작전이었습니다. 둘째, 만약 미10군단이 인천에서 원산 상륙을 위한 인원과 장비를 탑재하게 된다면 주력이었던 미8군은 그 시간과 공간만큼 원활한 물자 보급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 그리 넓지 않은 전선에서 지휘권이 불필요하게 양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공격료도 양분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였는데 말하자면 8군은 18만 명의 병력으로 평양을 거쳐 압록강으로 진격하고 7만 명의 10군단은 번거롭게 한반도를 다시 돌아 원산으로 상륙하여 동해안을 따라 북진 중인 한국군 1군단을 흡수한 후 함경도 벽면을 따라 두만강으로 진격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8군과 10군단 사이엔 험준한 산악지대가 있었습니다. 이 낙림산맥은 2000m가 넘는 봉우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 두 부대는 심각하게 격리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격리폭이 무려 80km가 넘는 관계로 이 간격으로 만약 적이 우회 침투를 시도한다면
모든 유엔군 부대는 양 방향에서 심각한 배후 차단에 놓여질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또 나아가 북으로 진격하는 동안 한반도 중동부의 무시무시한 산맥들은 결국 주력 부대인 서부의 미 8군과 동부의 미 10군단이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을 오직 압록강으로만 제한시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투 소열이 어찌됐든 진격하는 이 두 부대는 서로 접촉이 단절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서로 고립된 채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워커 장군은 미 10군단이 그대로 38선을 돌파하고 미 1군단이 그 뒤를 따라 평양을 같이 공격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미 10군단이 평양을 점령하면 미 1군단은 방향을 동쪽으로 전환시켜 이미 원산을 점령한 한국군 1군단과 연결하고 그 후 청천관과 함흥을 잇는 선에서 다시 미 10군단과 전선을 연결한다면 나머지 북한 지역을 더 신속하고 빈틈없이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이 워커의 작전 구상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매우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대다수 미군 지휘관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측에서도 원산 상륙은 불필요한 작전이다. 미 10군단은 해상으로 진격하는 것보다 서울로부터 육로로 직접 공격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원산을 점령할 수 있다. 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심지어 맥어더 사령부의 병참 부장까지도 병참 지원은 분할하는 것보다 통일하는 방식이 훨씬 용이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도 그리고 강직한 신념의 사나이였던 트루만 대통령도 상대하기 쉽지 않았던 메가더를 워커 장군과 미 8군 사령부가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메가더의 고집으로 온갖 혼란을 겪은 끝에 미 10군단은 인천과 부산을 출발해 원산 앞바다로 접근합니다. 10월 19일 미 해병 1사단을 포함한 미 10군단 병사들은 해군 수송선을 타고 원산 앞바다에 하나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복병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것은 원산을 상륙 예정지로 정확히 예상한 소련군이 원산만에 깔아놓은 3천여 기의 기뢰였습니다. 메가더는 어쩔 수 없이 합동참모본부에 구축함 한 척, 소해 구축함 2척, 고속 수상함 한 척을 요청하고 쉬쉬해가며 일본 소해정 8척까지 동원해 기뢰 제거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구 일본 해군의 비공식적이긴 하나 명백한 한국전쟁 참전이었습니다. 일본인의 특성상 패전으로 인해 모두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이것을 간파한 일본의 전범 우익 세력들이 메가더 요청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은 다시 한반도 문제에 어떻게든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전쟁은 일본 제권에 그들이 말한 대로 하늘이 내린 기회로 작용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한국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뢰를 제거하다 두 척의 미 해군 소유함과 한국 해군 516정 그리고 일본 소해정 19호가 기뢰 폭발 사고로 침몰까지 하고 맙니다. 그 사이에 수송선에 타고 있던 미군들은 배멀리에 시달리면서 코미디언 바보프의 조롱 섞인 공이나 보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미 10군단의 행정 상륙. 그러나 원산은 이미 보름 전에 한국군이 휩쓸고 지나간 후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결국 귀중한 병력과 시간을 한 달 동안이나 도로와 바다에 낭비한 셈이 된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원산에 상륙한 올리버 스미스 해병 1사단장은 의미 있는 코멘트를 하나 남깁니다. 이번만은 역사가 우리보다 앞서갔다. 라고 말이죠. 금쪽 같은 시간의 낭비와 김 빠진 행정 상륙으로 체면을 구긴 메가더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한반도 동북부 함경도 깊은 지역으로 미 10군단을 서둘러 진격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초적인 문제는 앞서 말한 대로 이미 메가더가 아군의 주력을 둘로 나누었을 때부터 발생했습니다. 유엔군이 인천을 먼저 수복한 것은 전략적으로 아주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경부선 철도 위에는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부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인천을 통한 보급로가 개척됐다는 것은 장차전의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미 10군단의 병력과 장비를 다시 실어 나르기 위해 인천항은 상륙 당시보다 더 북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북진을 위한 미8군의 군수물자 하역이 훨씬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워커 장군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좁은 항구에서 한쪽으로는 부대를 탑승시키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군수품을 하역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10군단의 해상이동으로 38선 이북으로 북진하려던 미8군은 예상대로 보급의 제한을 받아 이하 부대를 동시에 진격시킬 수가 없었고, 보급이 완료된 이후에나 미 1군단부터 순차적으로 북진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메가더의 이 괴상한 작전으로 인천항을 확보했었으면서도 물류난을 겪은 유엔군은 북진 작전에 큰 차질을 가져왔고, 중국군에게 압록강을 넘어 반격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줬을 뿐만 아니라 군대를 둘로 쪼개는 바람에 중국군이 들키지 않고 침투할 수 있는 80km가 넘는 넓은 공간까지 마련해 준 꼴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참전 준비 당시 마오쩌둥이 중국군 사령관 펑다이에게 지시한 최초의 작전 방침은 다분히 수세적이었습니다. 북쪽 산악지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한다. 적군이 평양 원산선을 고수하고 더 이상 북진하지 않으면 우리도 평양 원산을 공격하지 않는다. 이들은 전쟁 초기 다만 한만 국경과 남한 사이에 유효한 완충지대가 필요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의 엉뚱한 작전 계획이 마오쩌둥의 자신감에 불을 지펴주었습니다. 결국 메가더의 이런 치명적인 양날개 작전은 중국군에게 대반격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 돼버렸던 것이죠. 메가더의 계획대로 북진을 개시한 유엔군은 북진하면 할수록 넓어지는 전선으로 병력은 더욱 분산됐습니다. 그로 인해 부대 간의 단절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횡적 연결을 할 수 없는 부대의 간격은 결국 유엔군이 스스로 자초한 큰 위험 요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런 거대한 간격은 참전을 결심한 중국군에게 훌륭한 침투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중국군의 대포위가 완성되었을 무렵에는 유엔군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각계 격파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가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반도 북부를 동서로 나눠 진격했던 모습이 400년 전에 있었던 임진왜란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400년 전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명가도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 선봉인 고니시 유기나가, 가토 기요마사, 구로다 나가마사 등의 3개군으로 조선을 유린했던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주력인 고니시군과 가토군은 충주에서 합류한 후 북상하여 서울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본 오사카성에서 전장을 총괄지휘하던 토요토미는 서울 점령한 후 침략군 주력을 둘로 나눠서 고니시군은 평안도를, 가토군은 함경도로 각각 나누어 진격시켰습니다. 당시 토요토미는 라이벌인 고니시와 가토의 경쟁심을 이용하여 조선 침략을 조기 완수하고자 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 겉으로만 떠든 정명가도라는 것이 단지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하찮은 명분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명나라 원정을 위한 길을 얻기 위함이었다면 굳이 주력을 양군에서 조선에서도 외질할 수 있는 함경도 지역으로 진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명으로 진출하려면 당연히 경의축선을 따라 북진해서 요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고, 당시 함경도 북쪽의 만주는 여진족이 실질적으로 관할하던 명의 강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침략군을 둘로 쪼개는 것은 일본 스스로 명의 정벌은 단지 명분이고 조선 침략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력이 분산된 평안도 왜군은 조명연합군에 의하여 진격이 둔화되었고, 함경도로 진출한 가토군도 비록 왕자를 생포한 등의 심리적 승리는 거뒀으나 결국 조선 민중의 끊임없는 게릴라식 항전과 이순신 장군이 제해권을 확보하고 보급을 차단시키자 어쩔 수 없이 첩첩산중 개마고원에 고립되고 맙니다. 서울 수복 후 메가더도 아군 주력을 8군과 10군단으로 분산하여 동과 서로 나누어 진격시켰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그만의 입장에서 혹여 그것이 맞다 치더라도 도쿄에서 전쟁을 지휘하던 메가더는 400년 전의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듯합니다. 아니면 알고도 그랬을까요? 음모론적 관점에서도 이 문제는 그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토요토미처럼 전력이 분산된 상태에서 대륙으로부터 새로운 적들이 밀려올 경우
방어가 매우 힘들다는 교훈을 메가더는 간과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전쟁을 지휘한 메가더는 400년 전 토요토미와 똑같은 전력을 구사했죠. 그것은 서구인으로서 동양의 역사를 제대로 몰랐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메가더만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메가더는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1950년 9월 말 기준으로 볼 때 중공군이 없었던 당시에는 북한군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고 유엔군의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전력을 둘로 나눴을 것이라고 애써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충실한 보였던 워커와 알몬드로 하여금 북진 경쟁을 유도했을 수도 있었겠죠. 메가더의 두 장군이 서로를 견제하고 질투를 하였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8군과 10군단은 엄청난 속도의 북진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400년 전 토요토미 가신이었던 고우니시와 가토가 경쟁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러시아에 들어간 나폴레옹과 히틀러처럼 말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또 반복되었습니다. 10월 20일 메가더는 미 8군의 예비인 187 공정연대전투단으로 서부 전선의 숙천, 순천 지역에서 공수작전을 실시합니다. 그 이유는 김일성과 북한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평양 부근에 억류돼 있던 다수의 미군 포로를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의 주력은 이미 청천강 이북으로 탈출한 상태였고 일개 연대 정도의 북한군 병사들을 포육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미군 포로는 이미 압록강으로 후송된 뒤여서 대부분 구출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메가더는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이 실시했던 모든 작전을 이 한국전쟁에서 다 한 번씩 써보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서부전선의 미 8군은 서쪽으로부터 미 1군단과 한국군 2군단이 잇따라 청천강을 건넜습니다. 또한 미 10군단이 맡은 동부전선에서는 한국군 3, 4단과 수도사단이 원산, 흥남 부근에서 교두보를 확대하면서 미 해병 1사단과 미 7사단의 상륙을 기다리며 북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양갈래길로 계속 북진하던 유엔군은 한반도의 지형상 정면이 갑자기 넓어지면서 보급선은 점점 더 길어지고 전력은 더욱 분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도만 대충 봐도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유엔군이 책임져야 될 압록강 하구에서 두만강 하구에 이르는 한반국 경선은 대략 1000km로 평양 원산선에 무려 4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압록강 두만강까지만 도달하면 전쟁은 끝난다라는 단순한 바람이 각 부대를 국경선을 향해 그대로 질주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서부전선의 8군과 동부전선의 10군단 사이에 80km가 넘는 간격은 그대로 방치한 채 이 지역에 대해 두 부대 모두 어떠한 지상 정찰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0월 23일 미 1군단은 미 24사단을 신의주를 향해 진격시키고 영국군 27여단에게 박천을 점령해 대령강에 도하를 준비하게 합니다. 이때 그 우측의 한국군 1사단은 군우리 북쪽의 나무다리를 건너 청천강을 넘었을 무렵에 예전과는 다른 폭풍 전야와 같은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다라고 기록합니다. 밤에 듣는 라디오. 이건 믿을 수 없는 사기이다. 메가더는 중공군이 있는지 몰랐는가? 왜 수색하지 않았는가? 내가 의회에 가면 이와 관련해 그는 수많은 질문을 받아야만 한다. The radio listened to at night. I'll tell you a story. 1950년 10월 25일 낙림산맥 서쪽 운산 부근의 한국군 1사단 전면에 갑자기 출몰한 중공군의 등장은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변곡점이었습니다. 이상한 군복을 입은 병사 한 명을 잡아다 신문을 해본 결과 놀랍게도 그는 북한군 병사가 아니라 중공군 병사였습니다. 10월 26일 몇십 년 만에 몰아닥친
최악의 동장군이 한반도를 강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 본격적인 중공군의 1차 공세가 서부전선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군 6사단 수색소대가 정체불명의 적군과 접전에 전멸해버렸고 압록강의 초상까지 도달했던 한국군 6사단 7연대는 퇴로가 봉쇄되면서 미8군의 주력이 있던 청천강변까지 절반도 못 오고 포위되어 총 병력의 75%가 괴멸됐습니다. 10월 28일 이번엔 한국군 1사단과 미1 기병사단이 중공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압록강의 수풍댐으로 진격하던 미8 기병연대는 후퇴 과정에서 미군 역사상 처음으로 대대를 무작정 버려둔 채 후퇴해버렸습니다. 운산에선 버려진 이 미군 대대를 구원하기 위해 여러 구출 시도가 있었으나 중공군의 방어에 모두 실패했고 전선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미1 기병사단은 이들을 버리고 전면 후퇴해버린 것입니다. 8기병연대는 계속 농성하다 결국 11월 6일에 항복하고 말았죠. 버려진 미 육군 1개 대대는 이렇게 완전히 전멸했고 대량의 포로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들은 북한군에게 인계된 후 대부분 잔혹하게 처형됐습니다. 4일 동안 한국군 1사단과 6사단 그리고 미 8기병연대는 사실상 전멸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중공군이 잘 싸웠다기보다는 한국군과 미군의 방심과 졸렬한 전투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국 정규군의 참전이 확인됐음에도 메가더는 기껏해야 북한군 패잔병에 중국의 의용군 소수가 가담했을 것이라 인식하고 신속하게 북진하라는 작전 계획을 그냥 미 10군단에게도 발동합니다. 10군단은 동북지역의 한만국경으로 신속히 진격한다. 이미 서부전선의 미 8군이 중공군의 강한 저항에 마주쳤는데 이런 작전 지시가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메가더는 즉시 북진을 중단하고 부대를 재배치함과 동시에 10군단의 주력을 원산에서 서쪽으로 이동시켜 조속히 서부전선의 미 8군과 연결을 시도하고 중공군의 우회 침투가 불가능하도록 전선을 다시 조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선의 조정은 고사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무조건 치고 나가라고만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젠 미 10군단에게도 재앙이 현실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동부전선에서는 10월 26일에 이르러서야 10군단 예하 미 해병 1사단이 원산 상륙을 시작했습니다. 서부전선에서 중공군이 공세를 시작한 다음 날 미군이 원산 상륙을 시작한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좁다란 한반도 전선을 8군과 10군단의 두 개의 전투구획으로 나누고 10군단에게 동부전선을 맡겨서 동해안 항만의 상륙작전을 실시하게 한 것은 메가더의 최대 실책 중 하나였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동원된 10군단 예하 미 해병 1사단은 그나마 인천항에서 가까스로 해상을 통해 원산으로 이동했지만 인천항의 적체로 인해 미 7사단은 육로로 이동하여 부산에서 합류한 다음 부산항에서 다시 해상으로 북한의 동해안에 상륙할 수밖에 없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미 7사단의 부산항 이용에 따라 병참선의 핵심 기지인 부산항과 인천항에 모두 물륜한 사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서부전선에서 미 8군의 보급 상태는 최악 중에 최악이 되었고 동부전선의 가난한 한국군은 북한의 그 추운 엄동설 안에 하복을 입고 포탄도 부족한 채 전투를 해야 할 만큼 한심하고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11월 5일 중공군의 기습과 보급 차질로 인해 서부전선을 담당한 미 8군의 공격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낙관만 하고 있던 메가더는 이때부터 무슨 이유였는지 중공군의 한반도 진입과 보급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압록강 다리에 폭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트레이트마이어 극동 미 공군 사령관에게 정체된 미 지상군을 대신해 청천강 이북을 폭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워싱턴의 반대로 일단 중지되었고 메가더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 11월 6일부터 폭격이 허락되어 이틀 후인 11월 8일부터 가까스로 폭격 작전이 실시되었지만 이것도 철저히 은폐하고 밤에만 은밀히 이동하는 중공군에게는 별 효과가 없는 작전일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한반도 상공에서는 사상 최초의 제트기간 공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메가더는 더 나아가 만주 폭격까지 요구했지만
워싱턴은 이것만은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동부전선을 맡은 10군단의 미7사단 17연대는 이원에 상륙한 후 별 저항 없이 나름대로 순조롭게 압록강 상류인 해산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에는 한국군 3사단이 함경북도 합수를 점령하는 등 한국군 1군단도 두만강을 향해 북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메가더는 왜 8군은 10군단처럼 진격하지 못하는가? 라고 화를 내며 신복이던 10군단장 알몬드와 비교하면서 낙동강의 영웅이었던 서부전선의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을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공군은 1차 공세에서 기습 공격에 의해 유엔군과 한국군의 쾌속 진격 저지에 성공했고 자신들의 주력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번다는 1차 목적을 100% 달성했습니다. 이때부터 전선에서는 중공군의 모습은 갑자기 사라지고 작전 이도를 기만하기 위해 북한군이 다시 나타나 유엔군 앞에 방어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중공군은 후방 30km 지점에서 반격의 거점을 만들고 포위망을 구축한 후 다음 공세 준비를 착수하고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은 메가더를 자신의 무대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메가더의 영광을 빛낸 전장들은 한반도와 같은 험준한 산악지형이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해군력과 공군력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면이 넓고 평탄한 바다와 해안이 메가더 전략의 무대였다면 한반도의 깊은 계곡과 험준한 산악은 기습, 포위, 그리고 병사들의 지구력에 의존하는 마오쩌둥 전략의 무대였습니다. 막강한 화력과 풍부한 물자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주로 대낮에 치르는 정규전에 길들여진 미군은 측면 우회, 후방 차단, 매복 기습, 야간 전투와 집중적인 인해 전술을 배합한 마치 삼국지에서나 나올 법한 마오쩌둥의 비정규적 게릴라 전술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습니다. 11월 24일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는 압록강을 향한 새로운 공세를 또다시 지시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불러놓고 신속히 적을 밀어붙여 전쟁을 종결시키고 유엔군 장병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크리스마스를 맞도록 하겠다. 라며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언론은 이것을 크리스마스 공세라고 이름지었습니다. 크리스마스 공세는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 주둔 중공군의 병력을 최소 3만에서 최고 7만 정도로 추정하고 유엔군 12개 사단 30만의 병력이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다시 발동된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중공군은 제3야전군 예하 구병단의 20, 26, 27군마저 동부전선에 투입이 완료돼 예비병력을 빼더라도 무려 36만이 넘는 대병력이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었고 인천 상륙작전 직후 메가더의 우유부단한 포위 전술로 무사히 38선을 넘어 철수한 북한군 병력도 6만 명이나 재건돼 있었습니다. 정보부재와 오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젠 가용병력이 압도적인 중공군의 참전으로 한국전쟁의 스케일은 갑자기 대여섯 배로 커져버렸습니다. 밤에 듣는 라디오. 미국은 미국만의 이유가 있었고 중국은 중국만의 이유가 있었으며 소련은 이 모든 것을 각색했다. The radio listen to at night. I'll tell you a story. 장진호 전투 제4부 미국과 중국의 전쟁 개마고원 그리고 장진호수 100만 년 전 한반도에서 엄청난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두산의 거대한 화산 폭발이었죠. 이때 넓이가 약 4만 평방킬로미터로 남한 면적의 40%에 달하는 한반도의 지붕 개마고원이 생겼습니다. 개마고원은 예로부터 삼수갑산이라 하여
하늘을 나는 새조차 찾지 않던 산간벽지로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험지의 대명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곳이기도 합니다.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에 가까우며 최저 기온이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도 아주 많습니다. 반면 여름철 평균 기온은 영상 15도 안팎으로 서늘하고 매우 쾌적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이 개마고원의 남쪽 출입구인 황초령, 마대산 등지에서 발원한 장진강을 막아 유역 변경식 발전을 하던 인공호수가 바로 장진호입니다. 이 거대한 호수는 192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1934년에 조성됐습니다. 1920년대 말역, 일제는 장진에 수력발전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흥남의 대규모 질소비료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이것을 가동시킬 전력 공급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당시 일본이 질소비료 공장을 세우려고 한 진짜 이유는 질소비료 공장은 공정상 전시에 바로 화약 제조 공장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전쟁 초기 미국은 북한이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공군의 폭격으로 원산, 흥남 등지의 공업지대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장진호는 만수면적이 64평방킬로미터이며 저수량은 약 10억 5,900만 톤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의 물을 황초령 중간에 뚫은 장장 24km의 긴 도수관으로 끌어들여 발전을 했는데 당시에 이 장진호 발전소로 총 32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장진호는 부전호와 함께 한반도 제1의 거대한 인공호수로 인근의 부전고원과 어울러져 관광 명승지로도 유명합니다. 댐의 건설로 형성된 호수는 개마고원의 우거진 원시림과 함께 웅대하고도 수려한 경관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서늘하여 이상적인 피서 유람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황초령을 강삭철도로 올라가면 황초령역에 이르며 여기서 다시 장진선의 종점인 사수역으로 이어집니다. 이곳에서 호수를 정기 운항하는 유람선을 타고 20km가 넘는 호수를 지날 때 펼쳐지는 산천의 풍경은 가히 신세계와 같은 절경이라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만약 분단되지 않은 한반도에서 이 개마고원과 장진호반을 지금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개발했다면 아마도 스위스 알프스를 능가하는 훌륭한 관광명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이곳에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1950년 11월에서 12월의 기간 동안 이 인근과 함경남도 장진군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혹했던 불과 얼음의 지옥이라 불리던 장진호 전투입니다. 당시 전투에 참가한 미 해병대와 미 육군, 그리고 한국인 카투사와 중공군 전몰자의 유해가 이곳에 아직도 많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북한이 송환하는 미군과 한국군 유해 중 상당수가 이곳 장진호 근처인 장진군 신흥리 주변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과의 만남을 고대하며 이곳에서 사투를 벌였을 병사들, 비참하게 쓰러져간 꽃다웠을 그들의 희생을 기리며 유골이 남아 가족들에게 조속히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그들만을 위한 전쟁. 세계사적 관점에서 한국 전쟁을 한국 땅에서 일어난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은 그에 져서 문명의 충돌에서 한국 전쟁은 중국 문명과 서구 문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주요 외교정책 입안자들은 자신들의 세계 경영 의지와 전략의 부재가 독일, 일본 등 수정자본주의 국가들의 무장과 영토 확장을 위한 무력 도발로 이어졌고 국제 경제관계도 자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미국에 편협했던 블록 경제 정책으로 파탄이 나서 결국에는 세계대전 같은 참극이 발생했다고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미국의 신윌소니아니즘의 구축과 관리는 한편으론 자국 상업이익의 극대화를 겨냥한 측면도 있지만 발상의 근거에는 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확산으로 전쟁을 예방하려는 보다 근본적인 세계 질서 관리의 의도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세계를 경영하려는 경제 이념이 전후 미국의 주요한 세계 정책의 구성 요소 중 하나였다면, 또 다른 하나는 군사대국화를 통한 세계 질서의 관리로, 이 둘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 있어서 가위의 양날과도 같았습니다. 냉전이 본격화된 무렵이었던 1947년,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천명한 트루먼 독트린에는 세계 도처의 국민들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의 도움을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어야 한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루먼 독트린은 사실상 적극적인 군사 관여로 세계 질서를 관리하겠다는 선언이며, 미국의 세계 전략이 군사화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950년 4월 14일, 미국은 소련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 봉쇄 정책의 일환으로 소련의 붕괴와 미국식 자유주의적 가치관에 근거하는 신세계 질서의 확립으로 최종 승리를 거둔다 라는 명분의 NSC 68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미국 사회 전반의 지지를 유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군사적 세계 전략은 연방정부의 비대화를 초래하여 종국에는 시민적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아울러 세계대전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종료되었으므로 다시 정상국가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사태가 발생했으니 그것이 바로 우연치고는 너무나 우연치 않은 비극의 한국전쟁이었습니다. 어쨌든 한국전쟁은 미국인들에게 국제공산주의 공세의 시작으로 이해됐고, 때문에 소련의 유사한 군사공세가 미국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던 유럽에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서독의 재무장 등 미국의 유럽 정책에 대한 군사적 해결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해외 군사 원조 항목으로 트루먼이 요구한 40억 달러의 예산 증가도 별다른 반대 없이 승인해 주었는데, 이것은 한국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무려 3배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의 80%는 유럽의 나토 체제 강화에 할당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전쟁을 이유로 또 한국전쟁에 힘입어 미국의 군사적 세계 전략은 국내 합의 도출에 성공했고, 미국의 군산법 합체는 미국의 세계 전략을 계속 주도하는 주체가 됐으며, 나아가 미국의 세계 전략의 양날개 중 하나인 군사력의 투사 및 투사 위협 전략이 드디어 그 위용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주목할 사항은, 이렇게 군사대국화된 미국의 세계 전략의 내용은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도 큰 틀의 변화 없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아직도 미국 패권주의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전쟁에 참가한 중국은 이 전쟁에서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입었고, 정치, 경제, 외교적인 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참 동안 비싼 대가를 지불하기도 했지만, 미국이 이끈 서방 측 군대와의 대결에서 결코 밀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생 정권이었던 중국 공산당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 얻은 것이 더 많았는데, 전반적으로 중국의 한국 전쟁 참전은 대단히 성공적인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첫째, 한국 전쟁은 역사적으로 중국이 전쟁에서 서방 군대와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황금 같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1840년 아편전쟁 때부터 서방 군대에 항상 패하기만 하였으나 1950년 말 한반도의 1, 2차 전역이 끝날 무렵에는 이러한 굴욕을 어느 정도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네들의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 인민이 공산당 정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죠. 둘째, 중국은 한국전쟁의 참전으로 차후 국제사회에서 제3세계의 리더로 등극할 수 있었으며, 급기야 유엔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얻게 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동북아 위기의 핵심인 북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초기 20년 동안 소련은 중국 입장에서는 대단한 후원자였는데, 소련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대가로 군대의 현대화와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막대한 차관을 제공해 주었죠. 넷째, 중국인들이 느끼는 한국 전쟁에서의 군사비 지출과 중국군의 인적 손실은 서방이 생각했던 만큼 중국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피해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중국군의 사상자 수는 유엔군 포함 한국군과 남한 민간인의 사망자 수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원인을 미국의 중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만 보고 있었으나 최근 비밀 해제된 중국 측 자료를 기초로 한 중국의 진보학자들의 견해는 조선 전쟁은 평양, 모스크바, 북경 3자의 연합작품이며 중국의 참전 배경은 자국 영토에 대한 침략 가능성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신생 중국의 이익을 위해 모스크바의 요구를 중국이 스스로 따르기로 했기 때문이다 라고 요약됩니다. 이것은 최근 중국과 소련에 공개된 자료에 근거해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배경을 국내외 요인, 개입 결정 과정, 한국전쟁 개입에 대한 영향 등 한국전쟁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재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 자신들의 진짜 속내를 감춘 채 1950년 6월 25일 조선에서 내전이 발발하자 6월 27일 트루먼의 미국 군대가 공공연히 조선을 침입하였고 중국의 영토인 대만을 점거한다고 선포하였으며 15개 국가의 군대를 끌어모아 연합군이라는 미명 아래 전쟁의 불씨를 중국의 국경선까지 몰고 왔으며 중국의 안동을 폭격하였다. 이에 10월 19일 우리 자발적인 중국 인민지원군은 조선의 전선을 향해 출정하였고 조선인민군과 함께 제국주의 미국 침략군과 맞서 싸웠다 라고 이른바 조선 지원전쟁의 명분을 뻔해 보이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단순히 요약했죠. 그리고 이 주장을 지금도 공식적인 입장으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련의 스탈린은 애초에 김일성의 한반도 통일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이 한국전쟁에 묶여 유럽에 신경 쓸 여유가 없도록 가능한 5월에 아주 5월의 전쟁이 이어지길 원했죠. 그는 이 기간 동안 동부 유럽 국가들이 자신들의 위성국가로 공고해지길 바랬고 핵무기 투사 계획에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일성이 절대로 이 전쟁을 쉽게 끝내서는 안 되었죠. 그리고 그는 유엔군이 반드시 38도선 이북으로 북상하여 중국이 한반도로 들어와 전쟁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야만 마오쩌둥의 중국도 자신이 계속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만의 이의제이였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그는 전쟁 도중 사망했습니다. 아마도 1953년 3월 5일 그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전쟁은 더 오랜 시간 지속됐을 것입니다. 국가 간 전쟁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각자의 이익과 그것을 포장하려는 프로파간다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대신 한반도에서는 한국군 62만 명, 북한군 93만 명, 그리고 민간인을 합쳐 무려 35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전쟁 난민 370만 명, 전쟁 미망인 30만 명, 전쟁고아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 등 당시 남북한 인구 2,500만 명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고 남북한 전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남에게 전쟁터만 빌려주고 이렇듯 우리에겐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남긴 통한의 한국전쟁.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밤에 듣는 라디오. 메가더, 그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었다. 결국 그 모든 것에 젊은 병사들의 피해 대가가 지불되었다. The radio listen to at night. I'll tell you a story. 장진호 전투 제5편 메가더의 군대 그리고 알몬드와 스미스 미 10군단 메가더의 친위 부대. 장진호 전투에는 미 해병 1사단, 한국인 가투사병이 포함된 미육군 7사단 소속 1개 연대 전투단과 영국 해병 41코만도 등 총 3만 명의 병력이 동원됐습니다. 당시 한반도 전체 유엔군은 한국군과 미 8군, 미 10군단 등을 합쳐 약 42만 명 정도였죠.
그 중에서 동부전선의 미식군단의 병력은 미군과 한국군을 합쳐 10만 3천 명 정도였습니다. 병력은 대략 동부전선의 중국군 구병단과 비슷했었고 화력은 압도적이었으며 항공지원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을 볼까요? 중국군의 지휘관은 철저한 공산주의자였으며 이미 미군의 약점과 전략을 철저히 분석한 경험 많고 용맹한 펑도와이와 승수린이었습니다. 반면 유엔군의 지휘라인의 정점에는 적을 얕잡아보고 자신의 명성을 위해 무조건 진격만 외치던 메가더와 그의 눈가기를 가리고 있는 알몬드와 윌러비 등 전근대적이고 무능한 군인들의 카르텔이 있었죠. 한국전쟁 초기부터 미8군 사령부가 유엔군의 지상전투사령부 기능을 하고 있었고 이와 별도로 인천 상작전에 대비해 일본에 주둔 중이던 미식군단은 육해공 통합군 사령부인 유엔군 사령부의 직할부대였습니다. 그러나 서울 탈환 이후인 9월 28일부터 식군단이 미8군으로 배속되길 바라던 워커의 희망과는 상관없이 메가더는 독단으로 미 해병대를 포함한 식군단을 예비로 전환해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직할부대로 다시 배정해버렸죠. 그것은 아마도 언론에 민감한 야심가였던 메가더가 자신의 공명심과 대중의 주목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식군단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리고 식군단장 에드워드 알몬드 소장. 알몬드는 메가더의 정보참모 찰스 윌러비 소장 등과 함께 메가더의 대표적인 예스맨이었습니다. 그는 참모회를 싫어하는 메가더의 성격을 간파하고 대신 모든 필요한 사항을 형형색색 3차원 도표 등으로 작성, 보고하는 방식으로 메가더에게 특별한 신임과 총애를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메가더의 후계자로까지 불리게 되었죠. 메가더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던 알몬드는 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명분으로 동부전선에서 식군단 예하부대에게 끊임없이 회석 진격을 독려했습니다. 그것은 상관인 메가더의 의중을 충실히 따르려는 그의 맹아적 속성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서부전선에서 압록강을 향해 진군 중인 미8군 사령관 월튼 워커와의 보이지 않는 경쟁 때문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알몬드뿐만 아니라 메가더 사령부에는 태평양 전쟁 시절부터 메가더를 보좌했던 오래된 측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일본군에 의해 필리핀이 함락당할 당시에 사람들이 바탄반도의 갱든이라고 부르던 그를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그의 부하들 말입니다. 장지전 전투에 참가했던 퇴역군인들의 글에는 무리하게 진격하라고 명령한 알몬드를 욕한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꼭두각시 인형이었습니다. 그냥 메가더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식군단의 선봉은 미해병 1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몬드가 지휘하는 식군단 내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미해병 1사단장 올버 스미스 해병소장과 식군단장 알몬드가 사사건건 대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작전 수립부터 시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이러한 대립의 이유는 한마디로 육군과 해병대라는 이질적인 두 집단의 문화 차이로 요약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두 사람의 성품과 경력에도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알몬드는 동부의 버지니아 군사학교를 졸업한 후 1, 2차 대전을 모두 체험한 나름대로의 경험을 쌓은 육군의 엘리트였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는 이탈리아 전선에서 2성급 부대였던 미 92사단을 지휘했었는데 당시 사단에 다수 포함되었던 흑인 병사들을 몹시 차별했고 심지어 자신의 잘못으로 패배한 전투에서도 패배의 원인을 흑인 병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치졸하고 심각한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으로 동료들의 평판도 별로 좋지 않았죠. 그는 그다지 뛰어난 전공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2차 대전 당시에 나름 전투를 경험하긴 했었습니다. 장지호 전투 초기 그는 해병 포병대의 105mm 곡사포 진지를 검열하던 중 고지 후사면을 폭격하기 위한 곡사포의 높은 고각을 보고 해병 7연대장 리천베그 대령에게 해병대가 항공고사포를 여기까지 가져온 줄 몰랐군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 해병대원들을 어이없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서부의 UC 버클리 출신으로 해병대에서 군생활을 시작한 백발의 신사 또는 인자한 교수님이라고 불리던 올리버 스미스는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군과의 교전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에 동양인들의 전투지에 대해 이해의 폭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게다가 스미스는 적진에 상륙한 이후 부대원들과의 단합과 결속을 통하여 안전한 교두보를 확보한 이후에 전진하는 것만이 생존의 지름길이라는 점과 특유의 전통적인 거친 해병대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돼 있었죠. 때문에 해병대가 육군의 예하부대로 배속되어 전투에 참가하는 것과 육군 교류에 의하여 작전을 수행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는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가를 떠나서 알몬드는 상관이었지만 지휘계통으로 스미스를 누리려 하지 않았고 스미스 또한 신령에 의해 부대를 주의했지만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는 결코 항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진호 전투에서 이 둘은 서로 밀고 당기는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한쪽은 자신의 집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한쪽은 제대로 된 군인 본연의 임무를 위해서 말입니다. 미칠사단, 명문사단의 구룡. 당시 데이비드 바 소장이 지휘했던 미칠사단은 총검사단으로 불리며 한국과는 매우 인연이 깊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 미칠사단의 사단가가 아리랑이기도 하죠. 1차 세계대전 때도 참전한 유서 깊은 부대이며 2차 세계대전 때는 필리핀 레이테만 전투, 오키나와 전투 등에서 활약했었습니다. 일본 패망 이후에는 1949년까지 남한에서 군정부대로 주둔하다가 남한 정부가 수립된 이후 일본 홋카이도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해병 1사단과 함께 미식군단을 구성하여 인천 상주작전과 장진호 전투 등에 참가했고 이후 한국에 계속 주둔하다가 베트남 전쟁 이후에 차출되어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다양한 지원부대가 존재해 병력이 2만 5천 명에 달하던 미해병 1사단에 비해 육군부대였던 미7사단은 해병대와 편제는 같았지만 단위부대당 전투병력은 전반적으로 해병대보다는 적었습니다. 이 같은 상대적인 전투병력 부족은 장진호 전투에서 미해병 5연대의 진주를 인수받은 미 31연대 전투단이 새로이 방어 진지를 구성할 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장진호 전투에서 미 육군은 앨런 맥클린 대령이 지휘하는 미 7사단 31연대 전투단, 즉 맥클린 임무부대만 참가했는데 설상가상 그때까지 부대 직결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맥클린 대령은 일본에서 1년간 7사단 32연대장으로 재직한 적이 있어서 당시 32연대 1대 대장이었던 페이스 중령과는 매우 친한 사이였습니다. 이후 그는 미8군 작전참모부 선임 장교를 거쳐 장진호 전투 2개월 전에 31연대장으로 새로 부임한 상태였었죠. 먼저 31연대 전투단은 장진호에서 가장 근접한 지역을 지나고 있던 돈페이스 중령이 지휘하는 미 7사단 32연대 1대대를 임시 배속받아 먼저 선발대로 미 해병 5연대가 진출한 장진호 동안 지역을 11월 26일까지 긴급하게 인수하고 이후 이 지역으로 31연대 전투단 본대가 도착하면 교대 후 페이스 부대는 부전호 방향으로 북진하기로 했었습니다. 당시 미7사단은 알몬드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17년대는 흥남에서 북쪽으로 160km를 진격하여 11월 21일에 이미 압록강의 해산지까지 도달한 상태였고 32연대 본대는 11월 4일에야 이안에 상륙하여 겨우 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맥클린 임무부대의 나머지 병력이었던 31연대 2대대는 아직 흥남에서 출발도 못하고 있었죠. 원래 계획은 미해병 1사단이 장진호를 동서로 감싸면서 북진하기로 했었지만 도중에 작전 계획이 바뀌어 서부 전선의 미8군과의 신속한 연결을 위해 미해병 1사단은 장진호에서 급하게 서진을 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장진호 동쪽을 미7사단 31연대 전투단이 후속하여 담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가장 가까이에서 그 지역을 지나 압록강으로 가고 있던 운 나쁜 페이스 중령의 미7사단 32연대 1대대가 있어서 일단 선발대로 이들부터 동원됐던 것이죠. 인천 상륙작전 전에 일본에 주둔하던 미7사단은 이미 낙동강 전선에서 전투 중인 미육군 3개사단의 장교와 사병들을 채워주는 보충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미7사단은 타사단으로 전투 경험이 많은 장교와 부사관 그리고 고참병들을 상당수 전술시키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전투력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였죠. 그런데 갑자기 인천성 작전의 후위 부대로 미7사단이 선정되자 급하게 병력을 보충한답시고 타사단보다 더 많은 사단 정원의 50%에 달하는 8,600명의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카투사들을 충원받게 됩니다. 이리하여 장진호 전투에서는 한국군의 단위 부대가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수의 한국인 카투사들이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죠. 미국군 부대인 7사단 31년대에 배속된 800여 명의 카투사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7사단 32연대에도 다수의 카투사 병력들이 있었습니다. 32연대 1대대 즉 페이스 부대는 원래 카투사가 500여 명이었으나 장진호에 도착할 무렵 300명까지 줄었음에도 각 소총소대는 여전히 45명에서 50명 이상의 카투사가 배정돼 있어서 카투사 병력이 각 중대 병력의 4분의 1에 달했습니다. 11월 24일 기준으로 미7사단 내 카투사는 6,794명이었고 이를 포함한 사단 총병력은 16,000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장진호 동쪽의 31연대 전투단위 병력은 제때 도착하지 못한 대대를 제외한 미군과 카투사를 합쳐 약 3,000명 정도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부족한 미군의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생겨난 카투사. 1950년 8월 16일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한 313명을 시작으로 고작 초단기 훈련만을 받은 초창기 카투사들은 일단 전투력은 고사하고 당시 일본에 주둔 중이던 일반적인 미육군 병사들보다 더 사기가 없었습니다. 특히 미군과의 언어소통 또한 전혀 되지 않아 전투원으로는 별 쓸모가 없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대우도 제대로 못 받았고 대부분 군번도 계급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전쟁에서의 카투사 역할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북한군과 중국군, 한국군을 식별 통역할 수도 있었고 포로신문, 수색정찰, 단약 및 무거운 병기류 운반 등도 도맡아 했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전투에도 직접 참가하는 등 없어서는 안 되는 용감한 전사로 거듭나게 되었죠.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이 쌓아올린 모든 전공에는 이렇듯 카투사들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사망률이 특히 높았던 카투사는 한국전쟁 기간 중 총 4만 3천여 명이 활약했고 이 가운데 9천여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습니다. 장진호 전투의 카투사들도 장진호 동쪽에서 비극적으로 괴멸버린 7사단의 미군들과 함께 875명이 실종 또는 전사하고 겨우 200여 명만이 미해병 1사단이 있는 하갈우리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50년 만에 한파가 몰아닥친 개마원에 파견된 맥클린 특대 등 육군 부대들은 알무드의 독촉에 두서없이 급하게 이동한 관계로 평소에는 해병대보다 훨씬 풍부한 보고를 받았던 미육군이었음에도 난로는 고사하고 막사시설도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병사들의 개인 방한장구 또한 제때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는데 미 해병 1사단장 스미스 장군은 그 불쌍한 육군 지휘관이 나에게 방한 외투나 다른 월동 장비를 얻으러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봐, 우리도 방한 외투가 한 사람 앞에 하나밖에 없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방한 장비의 부재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통신 장비의 부실이었습니다. 미7사단 31연대 전투단은 장진호 참전 기간 내내 부대 간 통신 두절 상태로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향후 부대 존폐의 치명적인 원인이 되고 맙니다. 밤에 듣는 라디오. 나는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세상 누구보다도 설사 부상을 당했더라도 한 명의 용감한 해병을 곁에 두고 싶다.
radio listen to at night. I'll tell you a story. 장진호 전투 제6부 미해병 1사단 한국으로 향하다. 미해병 1사단 최고의 전사들. 이 차 대전이 끝난 후 일단 트루먼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평시 경제체제로의 전환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조속한 귀국을 희망했고 전지 생산이 멈추게 되자 많은 근로자들이 실직자가 됐으며 그 밖의 근로자들도 대폭적인 봉급 인상을 원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이 모든 것이 장기간의 세계대전으로 인한 지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급기야 이것은 1946년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460만 명의 근로자가 파업을 단행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오직 전쟁 없는 평화 번영 그리고 안락한 삶만을 열망하고 있었죠. 이렇듯 당시 미국 사회의 헤게모니는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트루먼도 어쩔 수 없이 1947년 방위비 지출 상한선을 130억 달러로 그어둘 수밖에 없었고 한국전쟁이 일어난 해인 1950년에도 미의회는 150억 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방위비 지출을 제한했기 때문에 미 합동참모회의는 군비와 병력의 절대 부족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미 해병 1사단에게도 1950년은 2차 대전이 끝난 후 기관요원 5,000명만 남겨뒀던 군축체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한국전쟁 출변 당시 모든 현역병을 다 끌어모아도 절대적으로 편제 인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력의 상당수를 연간 30일만 복무하면 되는 파트타임 민병이던 해병대 예비군에서 보충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부득이하게 전시 편제인 완편 15,000명의 병력을 예비군을 포함해서 채우다 보니 당시 소집됐던 해병대의 50%는 어쩔 수 없이 5년 전 2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던 참전 용사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공교롭게도 한국에 파병된 미 해병 1사단의 77%는 전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장진호 전투 등 한국전쟁 전역에 사단의 전투력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미 해병 1사단은 5연대, 1연대, 7연대 순으로 부대를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5연대는 저는 젊은 현역병들로 구성됐으나 대신 실전 경험은 거의 없었고 부대를 편성하면 할수록 현역병이 부족해서 결국 마지막에 편성된 7연대는 현역대 예비역의 비율이 각각 50대 50이 되었죠. 장진호 전투 이전에 미 해병 1사단 5연대는 태평양 전쟁 초기 미국의 최초 대반격전이었던 화달카날에 제일 먼저 상륙했던 부대이며 이번에도 낙동강 전선에 미 해병 임시여단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전선에 투입됐는데 총인원 4,725명 중 전사자가 903명이 발생하여 전체 여단 병력 기준으로 약 20% 정도의 인명 손실이 있을 정도로 격렬한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 후 정규 편성된 미 해병 1사단이 한 달간 치른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탈환작전에서도 미 해병대 특유의 공격적이고 과감한 전투 성향으로 인해 병력 손실이 2,430명으로 이 중 전사자는 414명이 발생해 사단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약 9.6% 정도의 인명 손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장진호 전투 전에 미 해병 5연대는 낙동강 전선에서 전투를 치렀고 나머지 사단 인원은 인천과 서울에서 전투를 치름으로써 미 해병 1사단은 거의 전원이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장진호 전투에 투입됐습니다. 장진호 전투 당시 중국군은 6개 사단 대략 6만 명을 투입했는데 각 사단의 병력이 기존보다 간편되어 대략 6,500명에서 8,000명 정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 해병 1사단의 병력은 15,323명의 완편된 병력이었고 여기에 한국군 통역관 110명과 한국 전투경찰 1개소대도 배속돼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군과는 달리 미 해병대에는 편제상 한국인 카투사 병력은 없었고 대신 미 해병사단을 직접 지원하는 해병 항공단과 해병 군수단을 합쳐 약 1만 명의 지원 병력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결국 장진호 전투에는 해병 지원단을 합친 미해병 2만 5천 명에 32연대 1대대를 포함한 미7사단 31연대 전투단 4,500명, 여기에다 영국 해병 41코만도 300명을 합쳐 대략 3만 명 정도가 투입됐던 것입니다. 결국 병력면에서는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중국군 6만 명과 유엔군 3만 명의 전투였던 것이죠. 종전의 기록대로 장진호 전투에서 중국군 30만 명과 유엔군 3만 명이 싸웠다는 것은 과장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날조된 일부 인사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미군은 전투병 1명을 보급병 7명이 지원하지만 우리 인민지원군은 보급병 1명이 전투병 25명을 지원한다 라는 말은 중국군이 자신들은 모두 전투병이라는 것을 자랑하거나 혹은 스스로 알버병행을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미군은 2차 대전 당시 이미 기갑, 포병, 보급통신수송 등 지원 자원의 중요성을 익히 잘 알고 있어서 그 비중이 매우 컸으니 병력의 대부분이 소총수였던 중국군에 비해 전투병보다는 보급병 자원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꾸로 같은 편제라도 최전선의 미 해병대원들은 전투 시에 중국군을 훨씬 더 대군으로 느꼈을 것이고 이는 오히려 미 해병대의 작전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 해병대 병력 중 그 절반이 비전투 병력이긴 했어도 모든 해병은 소총수다라는 개념하에 전 대원이 소총수로서 전투교육을 기본적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비전투병일지라도 장진호 전투 최후의 순간에는 모두 소총을 잡고 결사적으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장진호로 진격해 들어간 해병들은 첫 전투인 수동전투에서부터 도로에 집착하는 나약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 해병들은 전술적인 필요가 있으면 서슴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 고지를 점령하거나 중국군들만의 기동 공간으로 생각됐던 선악으로의 행군을 통한 기습 공격도 마다하지 않았죠. 이것은 장진호로 진격할 때도 탈출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미 해병들의 감지고지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기동과 반격은 추후 중국군이 예상하지 못했던 장진호 탈출의 숨은 열쇠가 되었습니다. 반면 서부전선의 미8군이 평안도에서 중국군의 매복과 기습에 참패를 당한 것이나 장진호 동쪽에서 철수하다 전멸한 육군 페이스 부대의 끔찍한 최후는 이들이 도로 연변에 너무 고착하는 행군과 방어만을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 육군의 도로사랑은 중국군들이 최대 약점의 하나로 지적했던 것이었습니다. 동부전선에서 미 해병대에게 주어진 임무는 한국에서 제일 춥고 좁은 길로 서쪽으로 진격해서 북한의 임시수도였던 평안북도 강계로 진격해올 미일 기병사단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해병들은 불도저를 앞세우고 길을 넓히면서 황초령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더구나 좁은 산길에 몰린 해병들에게 군단장이던 알몬드의 동료는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죠. 해병대는 도쿄에서 작전부서 장교들이 지도만 보고 자기들을 이 산길에 몰아넣은 무식견에 분노하며 바닷가에서 싸워야 하는 우리가 왜 이런 산골에 와야 하는가 라고 투덜대며 항의했지만 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명령은 명령, 해병대는 대단한 산악전을 각오하고 그 최악의 지형에 뛰어들어야 했죠.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미해병 1사단은 개전 초기 열대전투와도 같았던 낙동강 전선에서는 기동 타격대로 본격적인 해상 기동 작전이었던 인천 상륙작전에서는 본연의 상륙 전문 부대로 북진에 단초를 마련한 서울 탈환 작전에서는 과감한 시가전 전문 부대로 그리고 산악 전투이자 끔찍한 동계 전투였던 장진호 전투에서는 산악 전문 부대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는 만능 전투단의 면모를 입증했습니다. 밤에 듣는 라디오. 용광로 같은 그 전초에는 잘 훈련된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한국 경찰 기관총 부대가 있었다. 이름도 없이 잠들어 있을 영웅들. 역사는
그들을 기억하지 못했다. The radio listen to at night. I'll tell you a story. 장진호 전투 제7부 장진호의 한국 전투경찰대 그리고 비운의 카투사 한국 전투경찰대 잊혀진 영웅들 한국 정부 조병옥 내무장관이 한국 경찰을 유엔군의 각 대대와 중대에 배속시켜 포로 신문과 오열색출, 탄약 집적소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워커 미 8군 사령관에게 요청했으며 워커 중장도 북한군 유격대에 대비할 필요성을 느껴 미 국방부 승인을 얻어 이들을 유엔군 부대에 배속시켰다.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미 해병 1사단의 3개 연대는 연대당 한국 해병대가 각 1개 대대씩 배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 해병 1사단 5연대만은 거기에다 한국의 특별한 부대가 하나 더 배속되어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경기도경 소속 전투경찰 중대였죠. 서울이 북한군의 공격에 점령당하자 서울 경기 지역 경찰들은 작은 단위로 탈출을 해서 대구에 집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 터라 당시에는 이들 경찰들에게 밥을 먹일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때 미군정 하에서 경무부장을 했었고 한국전쟁 발발 당시에는 내무장관을 하고 있던 조병옥은 이들 경찰관들에게 미군이 숙식을 제공해주면 정보 취득이나 검문 검색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미 8군 사령부에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런 요청이 있던 7월 중순 미 해병대가 파병되자 이들로부터 한국군 통역장교와 전투가 가능한 경찰 1개 중대를 파견해달라는 요청이 실질적으로 있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1950년 7월 중순이면 인천 상륙작전이 도쿄의 메가더 사령부대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긴박하게 논의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상륙 전문 부대인 미 해병대에서 이런 지원 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상륙작전 시 상륙 예정 지역이었던 인천에 반드시 전투 양도가 급박하게 필요했었고 그렇다면 인천 지역 지리를 잘 아는 그 지역 출신의 경찰 중대가 가장 적합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전투경찰 중대를 지휘했던 중대장은 이근복 경감이었지만 나중에 미 해병대를 따라 장진호까지 종군하여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은 인천경찰서 기동부대장 출신 기롱갑 경이었습니다. 그는 인천시가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천통이었고 인천 상륙작전 이후 장진호 전투에서도 부대를 잘 통솔해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아 상당히 유능했던 사람으로 판단됩니다. 전투경찰 대원들은 다들 나이가 일반 한국군 병사들보다는 너댓 살이 더 많은 20대 중반이었으며 사회생활도 많이 했고 나이도 들어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여타 어린 한국군 병사들보다는 여러 면에서 한 수 위였다고 합니다. 이미 결혼한 경찰관들도 많았는데 이들은 남기고 온 가족들의 운명을 걱정하면서 그중 일부는 가족과 다시 만났을 때를 대비해서 부지런히 재물을 챙기는 요령도 곧잘 피웠다고 합니다. 또한 미 해병대에 배속된 한국 경찰관들은 다들 개인적으로 겪은 사정, 즉 이들 경찰관들 중 다수의 가족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학살을 당해서였는지 소위 빨갱이에 대한 증오심이 대단했고 이 증오심은 공산군의 전투에서 용맹한 전투력으로 지대하게 발산됐습니다. 미 해병대 예비군 장교로 한국전에 참전한 앤드류 기어가 저술한 책 The History of the U.S. Marine in Korea에서 보면 낙동강 전투 당시 각 미 해병 중대에는 한국 경찰들이 배속되어 있었고 어느 날 미 해병대가 포로로 잡아온 북한군 장교를 대대시 피해 넘겨 신문하도록 이들 한국 경찰들에게 호송을 보냈더니 호송 중에 이 포로를 죽여버린 것을 보고 이들이 북한군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게 된 뒤로는 다시는 한국 경찰들에게 포로 취급을 맡기지 않았다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1950년 8월 5일 열차편으로 경남 창원에 도착한 전투경찰들은 미 해병 1사단 5연대 중에서 로트 테플릿 중령의 3대대에 배속됐습니다. 테플릿 중령은 대단히 깐깐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냥 따라만 다니는 한국인 보조부대를 결코 원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는 한국 경찰들에게는 매우 만족하여 중기관총까지 지급하고 미 해병대원들을 만족시킬 정도로 잘 훈련시켜서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하는 정예 경찰 중대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들을 동반하고 경남 마산 진동을 거쳐 인천에 상륙했으며 서울 탈환 작전에서는 현재의 서강대학교 뒷산인 노고산과 연세대학교 뒷산인 안산을 잇는 스미스 능선을 주 저항선으로 삼고 격렬하게 저항하던 북한군 25여단을 괴멸시켰죠. 그 후 이들은 미 해병들이 원해서 장진호까지도 동요하게 됩니다. 당시 미해병 5연대 소속의 일반적인 경기도경 출신 전투경찰들은 서울 탈환 작전이 끝난 뒤에는 대부분 경기도 내에 자신의 경찰서를 찾아 뿔뿔이 흩어졌지만 고향이 이북인 청년들로 구성되고 잘 훈련된 일개소대만은 계속해서 미해병 5연대 3대대를 따라서 북진을 했던 것입니다. 역시 기롱각경위가 지휘했던 이 전투경찰소대는 장진호 최대 전투 중 하나인 유담리 전투에서 통합연대본부 추기를 맡아 용맹스럽게 중국군을 격퇴함으로써 미국군 전투력마저도 비웃을 정도로 자존심 강한 미 해병대로부터 큰 칭송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들을 지휘했던 미 해병 5연대 3대 대장 로버트 태블릿은 12월 27일 밤 폭풍 전야와도 같았죠. 나는 육감에 따라 7연대가 점령한 고지 아래 산비탈 중턱에 5연대와 3대대의 합동지휘본부에 전초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초에는 미해병에 의해 훈련된 분기강하고 상당한 전투력을 가진 한국 전투경찰대가 운영하는 기관총 진지가 함께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5연대 진지를 내려다보는 그 고지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곳에 배치되어야 할 7연대 이중대는 동쪽으로 800m 떨어진 1282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고지를 타고 넘어오는 중공군들을 이들 한국 경찰들이 홀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전투가 시작되자 한국 전투경찰대원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수의 중공군량에 위압적으로 기관총 세로를 퍼부었고 그들의 기관총에 죽은 중공군은 200명이 넘었습니다. 결국 이들 한국 전투경찰대원들은 상대 공격의 예봉을 꺾었고 이들의 영웅적인 희생이 없었더라면 합동지휘본부 지역으로 침투하던 중공군들에 의해 아마도 지휘소가 유린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유담리에 주둔한 미 해병대를 공격했던 중국군 3만 명의 작전을 포로 포획과 신문을 통해 사전에 알아낸 것도 이들 한국 전투경찰대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정보를 먼저 알아내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미 해병 5연대, 7연대는 중국군의 기습으로 12월 27일 그곳에서 전멸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이렇듯 이들의 공로는 혁혁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진호 동쪽 전투에서 미국군에 의해 미7사단 괴멸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한국인 카투사병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 해병들이 전투경찰들을 유능한 한국인 직원 밑에 두고 통합 지휘를 받게 했던 반면 미7사단 31연단은 현재 미군의 카투사 운영 방식과 같이 배속받은 카투사들을 각 소대 또는 분대별로 인원 메꾸기 차원에서 흩어 배속시키고 버디 시스템, 즉 전우조라고 해서 미군과 카투사들을 혼합 편성한 후 단위 부대에서 알아서 써먹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장진호까지 갔던 카투사병들은 현재의 미8군 카투사병들처럼 영어에 능통한 젊은 인재들이 아니라 당시 경상도 일대 농촌지방 출신으로 영어 구사 능력이 전무한 병사들이었습니다. 미군 사이에 흩어져 배속된 이들 카투사병들은 말이 안 통하니 명령도 못 알아듣는 구박만 받던 처지였고 급기야 중국군의 대공세를 당한 위기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 살 길을 찾다 보니 그렇게 미군들에게 억울하게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군들에겐 일종의 희생양이 필요했었겠죠. 그러나 맥클린과 페이스 등과 같이 형편없었던 지휘관들의 역량 부족으로 미군 병사들부터가 적의 공격에 붕괴된 상태였으니 말도 안 통하는 말당 카투사병들이 당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살 길을 찾아 알아서 퇴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군이 카투사들이 취한 생존 본능의 모습을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다만 그들의 면피만을 위한 것뿐이었죠. 그리고 당시 미군들은 이보다 훨씬 더한 행태도 보였었습니다. 더구나 미 31연대 전투단의 장진호 탈출 당시 지휘관이었던 페이스 중령은 중공군의 거센 공격에 도망한 것도 아니고 트럭위로 잠시 피신했던 한국인 카투사 2명을 권총으로 머리를 쏴 즉결 처분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전황이 다급했었다지만 너무나도 가혹한 행위였습니다. 만약 그 대상이 미군 사병이었다면 과연 페이스 중령이 그런 잔혹한 직결 처분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야말로 인종차별적인 야만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미 행정부와 미 육군은 페이스 중령의 졸렬한 지위로 부대가 처참한 종말을 맞게 되자 자신들의 부끄러운 참패를 희석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도 그 인종차별주의자가 전사했다는 이유로 그를 망고에 없는 명지관으로 만들기 위해 미국 최고 무공훈장인 의회 명예훈장까지 수여받게 했죠. 그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미 해병 1사단에 배속되어 존 Y 리라고 불리던 한국군 통역장교 이종현 중위는 하갈우리에서 미 해병들 붙잡은 중공군 포로 150명을 호송하는 임무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구사일생으로 장지도 동쪽에서 살아 돌아온 한국인 카투사 20명이 내 지휘하에 포로 호송대 병력으로 배당되었습니다. 그들 카투사병들은 한국인 장교인 나를 만나자 뛸듯이 좋아했었죠.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살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말이 안 통해서 억수로 고생했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1950년 12월 5일 우리 포로 호송대는 이들 중공군 포로들을 호송하면서 도보로 해병 이런 데가 있는 고토리를 향해 하갈우리를 떠났습니다. 가는 길 양쪽에는 중공군이 우글우글 했었죠. 길 양쪽의 고지나 길 옆에 민가, 바위, 참호 속에 숨어있던 중공군들은 철수하는 미군들을 저격하거나 틈을 보아서 큰 기습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위험지역에 길 양쪽에 숨어있는 중공군을 미리 수색해서 경멸한 후에 전진해야 했었는데 그 임무가 단 20여 명의 우리 카투사병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합지졸로 평가받던 이들 카투사들은 대단히 용감했었고 전투 기술도 잘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국군 병사들도 주저했던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나는 미국군 전사에서 이야기하듯 이들 카투사병들이 절대로 허약하고 비겁한 무리들이 아니라고 단호히 주장합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한국인 장교 밑에서 제대로 싸운 카투사병들이 미군 장교 밑에서 싸울 때는 왜 그렇게 무기력했었을까요? 역시 그 가장 큰 이유는 의사소통의 부재였던 것입니다. 물론 평소 훈련을 엉성하게 시켰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당시 미군 지휘관의 능력 부족일 수도 있었겠으나 결국 지휘관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소부대가 급박한 전투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당시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했던 미 해병도 극찬을 마다하지 않던 전설과도 같은 장진호의 한국 전투경찰들은 치열했던 장진호 전투가 끝난 후에는 단 10명에서 30명 정도만 생존하였고 이들은 지리산 공비투보를 위해 흥남을 통해 전라남도로 이동한 후 현지에서 205 전투경찰대대의 창설요원이 되었거나 각자의 경찰서로 귀환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70년 전 개마고원의 추운 겨울밤, 얼어붙은 사냐를 가득 채우고 죽음의 파도처럼 몰려오는 중국군을 향해 기관총 총신이 달아오를 정도로 쏘고 또 쏘아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던 장진호의 한국 전투경찰들. 아무도 자신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이 무심함을 그들은 과연 어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불세추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덧없이 사라져간 용맹했던 장진호 카투사들의 명예도 이제는 다시 조명되길 기대합니다. 밤에 듣는 라디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다.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깃털보다 가볍다. 이는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The radio listen to at night. I'll tell you a story. 장진우 전투 제8부 중공군의 참전. 중국 야정군 가난한 군대가 싸우는 법. 마오쩌둥이 제4야전군의 2개 병단을 중국 동북 지역으로 이동시키자고 제안한 것은 1949년 12월 초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중국의 한반도 개입 준비는 중국군 7개 사단이 중국 동북 지역으로 이동 명령을 받고 중국의 정보부가 한반도에서 활동을 개시했던 1950년 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외인 것은 한국전쟁 당시 중국은 미국의 개입보다는 일본군의 한반도 투입 가능성을 더 우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때도 지금도 중국의 일본에 관한 트라우마는 매우 컸었습니다. 어쨌든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확한 날짜는 몰랐지만 김일성이 1950년 6월 말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는 계획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게 된 배경과 주요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선 트루먼 대통령의 대만 해협 봉쇄를 위한 미 칠함대의 파견과 미국의 반격으로 한국전쟁 양상이 북한에 불리해질 경우 당시 중국 최고의 공업지역이었던 동북지역에 대한 침공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의구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서방 세력과 불가피하게 전쟁을 하게 된다면 베트남이나 대만 또는 중국 해안 지역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었죠. 또한 중국은 오랫동안의 국공 내전으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으로 모든 면이 상당히 침체돼 있었고 가까스로 공산혁명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장개석을 지지하는 반공주의자들이 도처에 산재하고 있어서 새로 탄생한 공산당 정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국공내전에 승리에 도취된 공산당원들의 고압적인 자세로 인해 인민들의 불만은 날로 팽배해지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전쟁 참전은 인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면서 국가적인 응집력을 유도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었죠. 또한 일종의 도의적 책무로서 과거 많은 조선인들이 중국의 공산혁명을 위해 자원해서 희생했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파병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조선인들의 희생은 1927년부터 1937년까지의 제1차 국공내전, 1937년에서 1945년까지의 대일전쟁, 그리고 1945년에서 1949년까지의 제2차 국공내전 기간 동안 내내 이어져 왔었습니다. 이렇듯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들은 북한의 전우들로부터 많은 빚을 졌고 이 빚은 반드시 갚아야만 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죠. 어찌 보면 짐짓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순수성도 참못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1950년 2월 소련과 중소 상호 우호 협력 조약을 체결했고 군사적으로 북한에 도움을 줌으로써 소련의 정책에 따른다는 인상을 주어 스탈린으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었습니다. 1950년 10월 19일 평양이 유엔군에게 점령됐지만 이미 그 전날 중국군의 대병력은 속속 압록강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위 중국인민지원군은 만주주의에 주둔한 제4야전군이 주축이었습니다. 원래 제4야전군 사령관은 린바오였지만 린바오가 참전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전을 펼친 제1야전군 사령관이었던 헝더웨이가 대신 사령관에 임명되어 출병했습니다. 중국군은 거의 동일한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민해방군에는 계급이 없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민지원군도 장교와 사병의 제복에 구분이 없었는데 다만 지휘관은 칼라에 자신의 직책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었죠.
중국군 병사들은 장지원 출병 당시 기본적으로 하복이나 입던 옷, 심지어 주워 입은 옷을 대충 껴입은 후 겉은 카키색이고 안은 상황에 따라 뒤집어 입을 수 있는 하얀색으로 된 솜으로 누빈 코트와 역시 솜으로 누빈 바지를 입었습니다. 이 옷은 워낙 두꺼워서 매선 추위에 기압이 떨어져 약해진 총알의 위력에 운이 좋으면 방탄복 역할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매우 두텁고 따뜻했기 때문에 가끔 미군들이 주워서 입기도 했는데, 반대로 중국군은 방수가 잘 되고 방풍이 잘 되는 미군의 파카를 기회만 있으면 노획해서 애용했었습니다. 그들은 귀마개가 달린 털모자를 쓰고 있었고, 일부는 털부츠를 신었지만 대부분은 바닥에 고무를 댄 열악하기 짝이 없는 천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찐쌀, 옥수수, 콩으로 된 사월분의 식량을 병사 개개인이 지니고 다녔고, 따로 제대로 된 부대별 단체 취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마오쩌둥 중국군 고위층은 사상을 통한 정신력만을 강조하며 이런 비인간적인 식량 보급만을 추진하여 실제로 영하 40도의 추운 날씨에 데우지도 않은 곡식을 먹다가 설사병에 걸리는 것은 일상이었죠.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장갑조차 끼지 않아 상당수가 동상으로 손발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연대 이하는 무선 통신 장비가 아예 없었고, 대대 이하는 유선 통신 장비도 없어서 중대 이하의 단위 부대는 급박한 전투 시에도 전령, 나팔, 풀비리, 호루라기, 꽹가리, 신호탄 등으로 소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장지호 전투에 참가한 위해병 대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밤중에 들려오는 이들의 피리와 나팔 소리에 몸소리를 쳤다는 기록이 아주 많습니다. 중국군의 부대 단위는 소련군에서 이어져오는 공산권의 교리대로 서방의 같은 단위 부대보다 적은 정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군의 일반적인 부대 편성 방식을 보면 1개군은 3개 사단으로 구성되었고, 전형적인 당시 중국군 사단은 6,500명 내지 8,500명으로 구성됐으며 간혹 드물게 1만 명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단 예하에는 3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대대가 있었죠. 3개 사단이 1개 군 편제이고 몇 개의 군이 모여 1개의 병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의 군은 미군의 군단에 해당되고 병단은 미군의 군에 해당되므로 편제 단위 부대의 병력 수는 오히려 미군에 비해 훨씬 적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훗날 중국군의 병력 규모를 추산할 때 단순히 서방식 부대 단위로 병력을 계산하여 중국군 병력 수를 과대평가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었죠. 10월 18일에 압록강을 넘기 시작한 중국군 부대는 그 일주일 후인 10월 25일부터 서부전선을 시작으로 공세로 나왔습니다. 참전 초기 펑더웨이가 지휘하는 중국군 병력은 27만에 이르렀으나 사실 알려진 바와는 달리 북진하는 유엔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는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북진하는 유엔군 총병력은 약 20만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참고로 중국군 개입 초기에 실제 전투에 참가한 중국군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대략 15만 정도에 불과했었죠. 공세 초기에는 중국군이 전략적으로는 전력이 열세였지만 유엔군이 예상치 못했던 병력의 집중 운용을 통해서 전술상 우위를 확보했고, 그 때문에 유엔군은 중공군 개입 초기 엄청나게 고전을 했습니다. 어쨌든 중국군은 한국전쟁 내내 단 한 번도 전력상으로 유엔군을 압도하는 전력을 확보하지는 못했었고, 늘 유엔군에 비해 비교 우위 정도의 전력만을 확보했었습니다. 이들의 무장은 마치 무기무역상인 듯 지구상의 모든 무기가 총망라돼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국공내전 말기의 무장과 동일했으나 개인 화기는 정말로 찹다했는데, 중일전쟁 때부터 노획한 일본식 소총과 소련제 소총, 박격포와 경기관 단총은 국민당군에게 노획한 미제였으며 일부 독일군 무기와 심지어 영국군이 쓰던 무기까지 사용했었죠. 개인당 많으면 80발에서 100발의 탄약과 방망이 수류탄을 몇 발 휴대하고 있었고, 아예 소총도 없이 투척병으로 수류탄만 가지고 공격에 참가했던 중국군도 많았습니다. 전투 후 운 좋게 유엔군의 차량을 대량으로 노획하더라도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도 없고 유류보급도 안 되는 상황이라 그냥 길가에 버려둘 정도로 기본적으로도 기계화가 덜 된 군대였죠. 포병의 경우 산악지원과 이동수단 부족, 미군의 공습 때문에 박격포를 제외한 대포는 후방에 놔두고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당시 중국군의 장비나 보급품 운송수단은 그야말로 열악하기 짝이 없었는데, 보통은 노세나 인력으로 대부분을 충당했고 심지어 낙타까지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군 부사령관 홍쉐즈는 보병은 국민당군에게 노획한 미제 박격포 면문을 보유한 게 고작이었다. 물론 대형 야포도 모두 일본군이나 국민당군으로부터 노획한 것이었는데 노세가 끌고 다녀 기동성이 떨어졌고 은폐도 어려웠다. 그래서 결국 소총과 박격포, 슈루탄에 의존한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로 중국군은 미군 1개 사단을 공격하는데 2개군 6개 사단을, 보도 약한 한국군 1개 사단을 공격하는 데는 1개군 3개 사단을 배정한 것을 원칙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장지호 전투에서도 미해병 1사단을 섬멸하기 위해 2개군 6개 사단을 투입하게 된 것이고, 여튼 다른 화력 지원 수단이 전무했기 때문에 그냥 병력의 의만으로 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군은 깊은 산악 지역에 매복해 있다가 야간에 유행군을 기습하는 전법을 주로 썼습니다. 이는 치고 빠지는 전형적인 게릴라 전술로 일제 공격 후에는 적에 대한 무리한 정과 확대는 시도하지 않았고 신속히 산속으로 다시 철수하는 식이었죠. 이런 공격 패턴 때문에 메가더는 이를 중국군의 전술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했고, 이에 더욱 무리한 공세를 펼치다 결국 참담하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전선에서 활동한 중국군은 대부분 경보병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지원하려고 이래봐야 박격포 정도가 고작이었지만, 대진 자동차의 기동이 어려운 산악 지형에서 보병의 기동력을 10분 활용한 게릴라식 포위 전술은 개마고원 같은 산악 지역에서는 역으로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가장 즐겨 사용하는 전법은 V자 전술로 적이 V자로 매복한 한가운데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깊숙이 들어오면 따로 선발한 정예부대의 재빠른 기동으로 양날개를 닫아 포위망을 완성하는 전술이었죠. 이를 위해서 매복과 위장을 철저히 실시하여 유엔군은 공중정찰로는 그렇게 포진한 중국군을 쉽게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간에 아무것도 모르고 포위망 안으로 들어갔다가 야간에 숨어있던 중국군이 뛰쳐나와 공세로 나오면 속수무책으로 포위되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이들은 포위된 적을 작게 쪼갠 후 각각 대병력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공격했기 때문에 한동안 이들의 공세를 물량으로만 밀어붙이는 무식한 인해 전술이라 인식하고 폄하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해 전술이 아니라 엄연한 집중 포위 전술이며, 이렇듯 포위된 적을 섬멸하기 위해 적보다 압도적인 수의 병력을 집중 투입하는 것은 전술 교리상 어찌 보면 당연하고 합리적이었습니다. 특히 화력 등 부족한 장비가 많았던 중국군 입장에서는 이는 매우 현명한 전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엔군은 이런 이들의 생소한 공격에 패닉에 빠져 이를 인해 전술이라고 속칭했었던 것이죠. 동부전선의 제3야전군 9병단은 서부전선의 제4야전군 13병단에 비해 뒤늦게 참전했습니다. 9병단의 주력 부대는 미식군단이 북진하고 있던 시점에도 아직 산둥성에서 이동 중이었을 정도였습니다. 9병단은 한반도 출병 이전엔 기후가 온화한 산둥성, 안의성, 상하이 등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한반도에 곧장 들어갈 부대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우선 만주로 이동하여 이곳에서 동계 적응 및 실전 준비 태세를 갖출 예정이었지만, 미군과 한국군이 연이어 동해안에 상륙하여 함경도 지역을 단숨에 석권할 기세로 북진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박하게 전선으로 투입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동계 피복 등 혹한기 전투에 필요한 장비가 사실상 전무했었죠. 결국 이런 준비 부족은 훗날 장지도 전투에서 중국군 9병단의 존패의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1차 공세를 일종의 시험 전투로 유엔군의 전력을 한 번 경험한 펑도아이는 휘하 부대에게 미군의 약점과 강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미군은 매우 강력한 화력과 물량의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도보 행군을 싫어하며 야간 전투에 약하고 과도하게 공중 지원에 의존한다. 이런 평가는 후에 시행되는 중국군의 공세 작전 계획의 중요한 기본 숙지 사항이 됐습니다. 중국군은 이어 실시된 2차 공세로 메가더의 크리스마스 공세를 좌절시키고 일단 세계 최강 미군을 후퇴시키는 잠재력은 보이기는 했으나, 미군의 강력한 화력 앞에서 더 많은 병력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무자비한 작전만 펼쳤기 때문에 결국 엄청난 인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병력 손실은 단지 전투로 인한 손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하 3, 40도로 내려가는 북한의 가난한 산악 지역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도보로 행군시키는 등 비인간적인 작전으로 생긴 동상, 질병 등의 비전투 손실이 더 극심하여 공세가 끝날 무렵에는 구병단 전 병력의 60%가 작전 불능 상태가 되고 맙니다. 펑도와이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사령관 직함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1952년 4월 뇌정량으로 귀국한 후부터는 사령관 대리인 청공과 덩화가 각각 중국군을 지휘했습니다. 펑도와이는 한국전쟁에서 유행군을 저지하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도적 화력과 공중우세로 인한 보급 차질로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국군의 열악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전쟁 중에도 수차례 베이징을 방문하여 우리의 군대의 보급 사정이 너무 나쁘다. 조금 더 보급에 신경을 써달라. 라며 마오쩌둥과 조우엔라이에게 격정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비나 화력보다는 병사 개개인의 사상과 각성을 중시한 마오쩌둥의 교조적인 군사이론에 깊은 회의를 갖게 되었고 결국 이것은 훗날 문화혁명 때 그의 비참한 말로의 단초가 되고 말았죠. 제공권 없이 싸우던 중국군은 장성급도 매우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군단장급에서 3명, 사단장급에서 7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후방에 사령부에서 근무했던 마오쩌둥의 아들인 마오한잉마저도 미군의 폭격에 전사했을 정도였으니 일반 병사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장진호의 미 해병대를 포위 섬멸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장군은 3야전군 예하 구병단 사령관 겸 정치위원 숭수린이었습니다. 냉정하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인 그는 당시 40대 초반이었지만 여타 중국군 장교들과는 달리 황푸 군관학교에서 군사학을 제대로 공부한 엘리트였죠. 홍군 초기부터 마오쩌둥과 함께 대장정에도 참여했고 20년간 국민당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많은 전투에 참가해 전투에 잔뼈가 굵은 역전의 용사이자 드물게 이론과 실전을 모두 겸비한 유능한 게릴라전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구병단의 6개사단 6만 명을 지휘했는데 병사들에게 장진호 공격 준비를 위해 끔찍하게 험한 산악을 단 14일 만에 주파하게 했습니다. 중국군은 미군 정찰기를 피해 매일 밤 9시에서 다음날 새벽 3시 사이에 그 험한 산길을 무려 28km 이상씩 행군했던 것입니다. 구병단의 장진호 전투 참가는 11월 5일 22시 마오쩌둥이 펑도와이 중국군 총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며 본격화됐습니다. 강계 장진 방면은 숭수른의 구병단이 전력을 다해 맞고 적을 깊이 유인하여 기회를 보아 각계 섬멸하는 것을 방침으로 확정한다. 이후 구병단은 당신들이 직접 지휘하고 우리가 멀리서 통제하지 않는다. 이 지시에 따라 펑도와이 등 중국군 지휘부는 11월 6일자 전문을 통해 작전 계획을 동부전선의 구병단에게 하달합니다. 이 작전 계획으로 구병단은 20군, 27군의 6개 사단 중 3개 사단으로 장진호 서쪽 유담리의 미해병 5, 7연대를 공격하고 나머지 3개 사단 중 1개 사단은 장진호 동쪽 안곡의 미육군 31연대 전투탄을 공격하며 하루 늦게 도착해 어쩔 수 없이 같은 날 공격을 하진 못했지만 후속한 2개 사단은 고토리로 이어지는 장진호 남쪽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하갈 우르에 있는 미해병 1사단 사령부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얼음으로 뒤덮여 잘 보이지도 않는 산악을 기어 장진호 북쪽 배명지산에 사령부를 설치한 숭수른은 미군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10여 곳에 달하는 미군의 주보급로를 어떻게 차단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장진호 서쪽의 미 해병대와 동쪽의 미 육군을 공격할 것인지를 부하들에게 설명하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각오를 다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들어온 뱀을 잡듯이 미 해병대를 토막내 죽여라. 장진호 전투는 한국전쟁의 변화에 너무나도 큰 분수령이 되었던 전투였기에 1부부터 8부까지 그 배경과 준비 과정에 관한 설명이 다소 길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9부부터는 본격적으로 전투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밤에 듣는 라디오,